고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이런 공부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처음 해보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입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어쨌든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또 새로운 어떤 그 출발을 잉태하는 것이기도 한 거니까 일단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무예도보 통지는 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PPT가 307장입니다. 307장인데 무예도보 통지를 지금까지 8강까지 7강까지 하면서 우리들이 논의했던 이야기가 진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걸 오늘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예도보 통지 성수 과정, 성수라는 것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동양의 독특한 개념인데 서양에는 뭐 셰익스피어가 책을 한 권 쓰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동양에서는 성수 과정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심지어는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의 논어가 과연 공자가 썼는가, 공자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자료를 모으는데 그 과정이 50년, 100년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는 거예요. 무예도보 통지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요? 선조대왕 때 무예 제보했어. 그 다음에 무예 신보했어.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서 약 한 150년의 시간대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무예도보 통지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성수 과정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는 권법이라는 것이 척계광의 기여신서에 나오는 32세 장권이라는 무술인데 그 무술이 조선에 넘어와서 전습되는 과정, 조선의 민중들, 조선의 어린이들, 조선의 군사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학습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법편 이론에 그게 이덕무나 박제가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무술책 3가지 내용을 거기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일부분을 따서 척계강의 기호신서, 권경처보편, 그 다음에는 당순지의 무편의 권편의 내용, 그 다음에 모원이의 무비지, 또 황백가의 내과권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거기에 아주 단편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전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 읽었어요. 진짜 기호신서에 나오는 이론편 다 읽었고 무편 다 읽었어요. 4강부터인가 중국 무술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 통지에 수박에 대한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예도보 통지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중국의 원전을 다시 다 찾아서 그걸 보충해 가지고 수박의 역사, 수박의 개념, 명대 권법의 내용,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권술과 새로운 사상인 무술의 새로운 사상인 내외 겸수 사상, 이게 근대 무술, 내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인 근대 무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외 겸수. 그 다음에 현대 우수의 변화를 보고 옛날에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거꾸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7강, 마지막 7강에는 오키나와 근대 가라데의 발달 과정을 봤습니다. 자, 중국 무술 무예도보 통지 보다가 무예도보 통지에 나오는 중국 권법의 역사와 개념을 보다가 이제 다시 오키나와로 넘어왔어요.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가라데 초기 형성 과정. 과연 오키나와 가라데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훑어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오키나와 가라데의 그 본 모습은 중국 권술, 앞 시간에서 우리들이 봤던 중국 권술이 오키나와에 전습되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더라.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근대 가라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도스 야스쩌네가
어떤 과정과 어떤 생각으로 근대 가라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는가. 저게 바로 오늘날 가라데의 모습의 90%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품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양의 7, 80%를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가라데의 기술적 특성 중에서 가타의 특성, 가타의 발전 과정. 가타가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 태권도로 하면 품새. 중국의 우슈를 하면 투로, 타오루.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중국의 권술이 넘어왔는데 오키나와 가라데와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부분이 가타니까 그 가타가 어떻게 발달됐느냐. 그 다음에 막기와 단련, 겨루기를 각각 조금 봤는데 저 겨루기 부분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품새 속에 가타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동작이 뭐냐? 막기 동작이에요. 태극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막기 동작이 압도적으로 많아. 가타도 마찬가지야. 막기 동작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것도 그 앞전에 중국의 권수를 보면은 막기 동작이 최소화되어 있어. 움직이는 연결 동작 속에 다 숨어 있어. 근데 이도스 야스쩌네가 학교 체육으로 근대 가라데를 만들면서 막기 중심. 가라데에 선수 없다. 막기 중심이다 하는 걸로 바꾸어내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오키나와 가타의 기술 변화 과정하고 품새의 기술적 이해 이 부분 오늘 조금 커버할 거예요. 태권도 역사를 만들 때도 그렇고 다른 무술, 택견의 역사도 그렇고 유도나 다른 쪽 역사를 다 쓰면서 전통 무술하면서 수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수박은 어쨌든 중국과 한국의 이 맨손 무술의 역사에 제일 시초에 있는 개념 용어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수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내용이 아니야.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면 그 이후에 무술의 역사는 전부 다 허당이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박의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요거는 무에도모 통지에서 수박의 역사를 딱 정리한 거야. 1번 시경에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시경에 벌써 권력, 주먹 이야기가 나와. 그다음에 맨손 싸움 이야기가 나와. 그다음에 한서에 보면은 수박. 근데 저기에 무희는 수박인데 수박을 변각약한다. 저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택견의 역사에 제일 많이 수박은 변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변이라는 말도 서로 싸운다는 뜻이야. 치고받고 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송나라의 수박이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송대 수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수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다? 고려 후기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서 타도시켜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서 끄트머리까지 몰고 가면 사람들이 함성을 막 지르면 이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려시대 수박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겼다 졌다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무에도모 통지에 나오는 그런 권법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무술보다는 스포츠에 좀 가까운 누가 센가 보자 이거지. 누가 센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 우리가 본 상태에서 수박의 정체를 이렇게 다시 보면은 수박은 1번 맨손. 맨손은 뭐하고 반대말? 무기를 무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무술은 90%가 다 무기인데 요거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공자. 공수로가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공수. 옛날 문헌 아주 고대 문헌에 공수가 나와. 그래서 공수박투의 가운데 두 개를 하면 수박이 돼. 뭐 사실은 권법에 기요신서 32시의 장권에서 무에도모 통지 권법에서 무에도모 통지 권법이 한국화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조대왕이 애들에게 가르치라. 군인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러면서 그것이 품새는 점점 퇴화하고 겨루기와 발차기 쪽으로 발달하면서 택견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내 개인적 주장이에요. 내 개인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택견이라는 말이 권법을 말하는 또 다른 중국어인 타권, 타권을 중국말로 하면 따촨인데, 따촨 혹은 타권,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한국말로 이러면 타권이야. 타권, 택견, 탁견 또 거의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상상력의 소산일 뿐입니다. 무해도보 통지의 권법이 이 조선 사회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수련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160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무해도보 통지가 완전히 완간이 되는 정조 14년하고 그 기간이 160, 70년 돼. 160, 70년. 그 기간에 이 권법의 무술이 계속해서 조선 사회에 수련되고 있었다는 거지. 기요신서 장권 32세가 선조에 의해서 애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시작한 것이 1600년. 그 다음에는 무해도보 통지가 완간된 것이 거의 1800년. 그래서 거의 200년 정도 시간 동안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계속 변화를 하면서 수련이 됐던 거지. 어린이들도 수련하고 군인들도 수련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도 했을 거고 뭔가 있었다는 거지. 이 부분이 우리 조선 무술사에 다 묻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송덕기 옹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부분이 다 묻혀 있었다고. 분명히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청구영은 1728년에 나온 책에 택견하기, 택견의 어떤 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가설을 따르자면 32세 장권에서부터 택견으로 가는 이 과정, 200년의 과정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조선의 맨손 무술에 크나큰 비밀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결코 신비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200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파가 생겼어. 태거권도 발생하고 소림권도 나오고 다 나와. 우리는 요것만 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뭐 했어? 택견 만들어냈다는 거지. 발차기 중심의 스포츠 형태의 재미있는 새로운 무술 형태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지. 자, 5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5강에서 중국 무술사를 보면 명나라 중만렵까지는 무기무술이 모든 무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말청초, 무술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명말청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그 명말청초부터 무기무술보다 맨손무술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근대무술론이라고 하는데, 무술이 근대무술이 되는 것은 무기무술보다 맨손무술이 사람들이 더 많이 수련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크게 나눠서 장권계, 단타계, 타격계, 혹은 발차기. 그래서 1500년, 1600년대 사이는 대략 타테질라가 섞여져 있는 이런 무술들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의 책들에서는 맨손 무술은 실제 전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무술을 익히는데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품새, 투로. 이 기요신서나 무편에 나오는 그 무술의 종류들이나 설명이 품새적인 형태, 타오루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도장 같은 거,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배우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흐름이 약간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손 무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맨손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실전과 도인 양생 기공 철학 사상이 결합하는 무술의 어떤 그 문화와 약간 교양화 뭐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업적이 되다 보니까 유파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 자기 걸 만드는. 제목, 권술과 도인 양생 기공이 결합해서 내외 겸수가 나왔다. 오늘날 무술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동양의 무술이
유행하고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실전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외 겸수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외 겸수는 뭐야? 안과 박, 신체와 정신, 그 다음에 기술과 건강, 근력과 기공, 이런 거 다 내외예요. 내외를 같이 겸수, 같이 배우고 같이 수련한다. 이게 무술의 최고의 메리트, 최고의 밸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외 겸수가 무술에 도입되면서부터 무술이 동양 무술다워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대 주요 권술들 우리가 다 그때 한번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고, 그 중에 역시 청대의 중국의 이 근대 맨손 무술의 꽃은 태극권이라고 봅니다. 자, 태극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공부 좀 찬찬하게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했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진가 태극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그 진가 안에서 태극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진가권, 진가포추, 진가장권, 진가라는 말도 안 썼어. 그냥 장권, 뭐 그런 말 썼어. 장권 어디 나오는 말이야? 무에도보 통지, 기요신서 다 그거 나오는 이야기. 저 왕종학이라는 사람이 창에 대한, 창 쓰는 법에 대한 책이 엄보창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태극의 이야기가 나오고 태극 원리를 가지고 무술의 동작을 설명하는 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손 무술의 최고의 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왕종학 책을 무양이라는 사람이 태극권이라는 개념과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태극권의 권론, 권술의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 이론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거든. 실제 무술 싸움 하는데 상관없어. 근데 보면 와, 있어 보여. 그리고 내용 너무 좋아. 건강, 철학, 수양, 동작의 설명, 뭐 또 굉장히 아름다워. 그래서 태극권이 훌륭한 무술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이 무양이라는 사람이에요. 태극권하고 다르게 실전적이면서도 내각권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흥의권인데, 재미있는 무술인데, 중국 무술 중에 뭐를 하나 배워보면 좋겠습니까? 1번 추천하면 나는 흥의권 추천하고 싶어요. 흥의권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권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남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계속 남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오키나와 가르드로 넘어가는 중대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혁명이 일어나서 민국 시대라고 혼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중국 중앙국술학교, 중국 무술의 총본산 학교를 만들고 경기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무술 경기를 시도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유파도 다르고 온갖 도사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올려놓고 다 시합을 시켜. 겨루기 시합을 시켜. 어떤 거는 겨루기 시합을 막 오전 내에 둘이서 해. 이제 그래서 결국 장권, 남권, 태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많은 무술을 다 해봐야 장권으로 모아보니까 품새 한 두세 개 만드니까 정리 끝나더라는 거지. 나머지는 무에도보 통지에 나오는, 기요신서에 나오는 대동소이. 그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없더라 이거지. 이렇게 결국 정리가 됐는데, 중국 무술이 그 수백 가지, 1000개도 넘는 유파와 무술 종류들이 결국은 품새하고 겨루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맨손과 기계가 무기입니다. 중국에서 기계를 하면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맨손에서는 장권, 남권, 태극, 전통권으로 4개로 거의 정리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장권, 남권, 태극권, 전통권으로 정리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무술, 그 기계, 무기들. 그래서 17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우리 무에도보 통지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해방 뭐 한 1945년 요 사이에 동양의 모든 무술이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가라데도, 중국의 우슈도, 우리도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근대 무술이라고 해요.